깊은 밤, 중궁전 연못에서 피어오른 붉은 물기운은 잠시도 잦아들 기미가 없었다. 숙이는 물 안에서 짐승처럼 튀어나와 윤갑의 몸을 휘감았고 이내 그의 얼굴 위로 검은 액체를 토해냈다. 그 끈적한 도끼 속에는 수백 년 언혼의 아기가 스며 있었고 윤갑의 눈이 한순간 흐려졌다. 윤갑, 강철은 뒤늦게 반응하며 수기의 몸을 가격했다. 약간의 실력이 전해졌지만 인간 윤갑의 몸은 둔했고 힘은 부족했다. 수기는 그 틈을 타 다시 물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평온한 수면 아래 무엇이 꿈틀거리는지 알 수 없었다. 윤갑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헛숨을 몰아쉬었다. 아직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뺨에 묻은 검은 물이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싸늘한 감각이 온몸을 뒤덮었다. 여리는 그에게 달려가 부적을 이마에 가져다 댔다. 기운이 흔들려. 이건 단순한 독이 아니야. 강철은 분한 듯 주먹을 쥐며 연못 아래를 노려봤다. 수기를 완전히 놓친 건 아니지만 확실히 놓아버린 기분이었다. 인간의 몸은 그에게 너무 많은 걸 제한하고 있었다. 한편 여리는 연못에서 돌아온 뒤 중궁전으로 곧장 향했다. 중전은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다. 이마에 맺힌 식은 땀, 손에 쥔 베개에는 축축하게 젖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또 물이 차올라요. 제 배까지 무언가 안에서 꿈틀대고 있어요. 여리는 조용히 베개 속을 뒤졌다. 그리고 또 다른 해골 부적 하나를 찾아냈다. 이번엔 문양이 다르다. 팔척기에 저주하는 또 다른 더 치밀한 설계가 느껴지는 조각. 수기의 기운과 결합된 복합 저주였다. 이건 수기 혼자서 쓴 게 아니야. 누가 부적을 의도적으로 이 궁에 들이고 있어. 그리고 그 밤, 윤갑은 기운이 급격히 떨어졌다. 몸을 가누던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였다. 이상해. 몸이 무거워. 여리는 급히 달려가 그의 몸을 눌러 부적을 붙였다. 그러나 등 뒤에서 이상한 문양이 떠올랐다. 그건 살해 맞은 자에게 남는 표시. 수살기가 쏜 혼살이었다. 강철, 이건 살해당하고야 말았어. 그 순간 왕의정이 급히 들어왔다. 윤갑의 상태를 확인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낮게 그러나 분명한 말투로 내뱉었다. 중전도 같은 증상이었다. 궁 전체에 침묵이 흘렀다. 무언가가 왕실의 혈통을 향해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그들의 태아, 그들의 피, 그들의 후계. 그날 아침 왕은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편전의 공기는 날이 선 얼음처럼 차가웠다. 누가 시킨 짓인지 바른 대로 고한다면 내 목숨만을 살려줄 것이다. 그의 말에 대신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입을 다물었다. 풍산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곧이어 왕은 대비전을 찾았다. 단정히 앉아 차를 마시던 대비는 왕을 보자 고개를 들었다. 대비마마시라면 무언가 알고 계신 것이 있을 듯하여 그 말에 대비는 찻잔을 내려놓고 왕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 날 의심하는 것입니까? 눈빛이 날카롭게 일그러졌고 왕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누군가는 반드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왕실에 아주 가까이 있는 자일 것이다. 그 시각 강철은 숲가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엔 아직도 싸늘한 윤갑의 기운이 남아있었다. 여리는 붉게 물든 해골 부적을 붙잡고 그에게 다가왔다. 강철, 이대로 가면 윤갑도 위험해. 그리고 중전도, 나도. 이사를 풀 방법은? 뒤이어 들린 소리. 강철은 부적을 쥔 손을 내려다봤다. 윤갑의 몸에 새겨진 문양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다. 분명한 의지를 가진 악기, 수살기가 쏜 살이었다. 살의 기운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 이대로 두면 여리도 위험해질 거야. 여리는 아무 말 없이 붉게 변한 해골 부적을 부여잡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였다. 살을 푸는 방법. 그건 살을 쏜 귀신을 직접 찾아야 해. 그 혼을 묶고 있는 원한을 끊어야만 이 살도 풀린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없었다. 강철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은 몰려오고 있었고 궁 안의 기운은 무언가 무너져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강철은 깊은 숨을 몰아쉬며 발걸음을 돌렸다. 다시 윤갑의 곁으로, 여리의 곁으로. 윤갑은 그새 열에 시달리는 듯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등 위로 떠오른 살문양은 갈수록 짙어졌고 여리는 손에 든 부적이 끊임없이 색을 바꿔가는 것을 보며 눈을 질끈 감았다. 이 상태로 오래 끌면 안 돼. 혼살은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가 깊어져. 이대로 가면 윤갑도, 중전도 돌아오지 못해. 강철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수살기를 찾아야 해. 단서를 모으자. 그들은 먼저 윤갑의 등에 새겨진 혼살의 결문양을 바탕으로 그와 가장 가까웠던 날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여리는 곧 깨달았다. 살은 무작위로 날아든 것이 아니었다. 윤갑이 연못에 나선 그날 누군가의 시선이 계속 따라붙고 있었다는 기억. 그때 풍산과 스쳤던 짧은 만남.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그림자. 풍산이야.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놈이 수살기를 불러낸 거라면 우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지. 그 사이 중전의 상태도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밤마다 물속에 가라앉는 꿈을 꾼다고 했다. 아이가 있는 뱃속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꿈틀거린다고도. 여리는 중전의 방에서 또 다른 부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번엔 직접 아이에게 향한 저주였다. 이건 뱃속 아이를 노리고 있어. 중전이 아니라 그 태아가 목표야.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 크게 동요했다. 그 수살기는 악착같이 태중의 아기를 노리고 있다. 내 아들놈을 대신 내어줄 테냐?
강철의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이건 선택을 강요받는 위기였다. 왕은 결심했다. 수살기를 추적할 것을 명했다. 강철과 여리에게 왕명에 준하는 권한을 내리며 수살기의 본체를 찾아 없애라는 명을 내렸다. 밤이 다시 깊어졌다. 여리는 짧은 시간 안에 윤갑과 중전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꺼내기 위해 산사에 있던 넉덕의 옛 제자들을 떠올렸다. 그들 중 하나는 수살기와 얽힌 과거가 있는 무녀였고 한때는 여리와도 언쟁을 벌였던 인물이었다. 강철은 한 발 앞서 산을 내려가 그녀를 찾았다. 산속 움막에서 홀로 기도하던 무녀는 강철을 보자 반가운 기색 없이 낮게 말했다. 다시 무당으로 돌아온 거냐? 여리, 이번엔 돌아올 이유가 있어. 여리가 뒤따라 말했다. 그 애들을 살려야 하니까. 무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에는 살을 식힐 수 있는 옛 무구의 조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걸 쓰려면 진짜 살을 쏜 귀신과 마주해야 해. 그게 없으면 이 무구는 그저 쇳덩이에 불과하니까. 여리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시간이 없었다. 어디선가 부적이 찢기는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붉은 안개가 궁을 감싸기 시작했다. 붉은 안개가 궁 안을 뒤덮기 시작한 그 순간 해골 부적이 붙어있던 중궁전의 문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다. 강철과 여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부적이 찢긴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움직이자. 이번에 놓치면 진짜 끝이야. 두 사람은 급히 윤갑과 중전을 분리하여 숨겼다. 윤갑은 여전히 혼살의 고통에 신음을 내고 있었고 중전의 배는 서늘한 기운에 덮여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여리는 재빠르게 남은 무구를 꺼내 태아의 기운을 보호하기 위한 결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편 강철은 강하게 기운을 끌어모으며 다시 무녀에게서 받은 무구를 손에 쥐었다. 무구는 강철의 손에서 따뜻하게 반응했고 그 안에 흐르는 이무기의 기운이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건 분명 살의 기운을 반격할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 순간 왕의 밀사가 뛰어들어왔다. 풍산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연못 뒤편 폐사당에서 무언가를 준비 중입니다. 풍산, 이름만 들어도 이제 그 얼굴이 악기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자. 강철과 여리는 곧바로 폐사당으로 향했다. 밤 안개 속에 희미한 초승달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고 폐사당 앞엔 깨진 거울, 갈라진 부적, 죽은 짐승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풍산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맞구나, 강철, 여리, 무녀와 이무기. 우습지. 지금 내 옆에 있는 몸뚱어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고는 있느냐? 당장 수살기를 불러낸 부적을 풀어. 이대로면 널 먼저 찍고 그 다음 귀신을 믿겠다. 여리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부적을 꺼냈다. 그러나 풍산이 웃었다. 살을 쏜 귀신을 붙잡는다고? 안타깝게도 그 귀신, 바로 나다. 그의 등 뒤에서 혼살 문양이 번쩍이며 퍼졌고 그것이 허공을 가르며 안개로 뻗어갔다. 그리고 안개가 모인 자리 검은 살이 날아들었다. 강철은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살이 여리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 명중한 살은 번개처럼 퍼졌고 강철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다. 허공에서 부적이 찢겨졌고 수살기의 형체가 실체를 드러냈다. 그래, 날 직접 잡아봐라. 아니면 내 사람들은 모조리 내 것이 될 테니. 풍산은 수살기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반은 인간, 반은 악귀. 그의 손에서 부적이 붉게 타오르며 하늘로 솟았고 그 불빛 속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를 노리고 있군. 진짜 목적은 태아였어. 여리는 몸을 날려 부적을 하나 꽂았다. 동시에 중전의 배를 둘러싼 무구가 빛나기 시작했고 태아의 기운이 다시 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풍산의 기운은 점점 커졌다. 강철은 일어섰다. 그의 눈에 피가 맺혔고 부적에 남은 마지막 실력을 꺼내들었다. 이대로라면 이무기의 힘을 전부 쏟아야 했다.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어. 날 붙잡고 있어. 여리, 나를 놓치지 마. 여리는 강철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치 윤갑을 잡았던 그 손처럼. 그리고 다음 순간 강철은 자신의 몸을 수살기의 기운에 끌어들였다. 자신이 먹이가 되어야만 저주가 끝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살을 맞은 존재가 그 귀신을 끌어안고 사라져야 한다는 진실. 수살기가 소리쳤다. 안개가 찢기고 연못이 요동쳤다. 태아의 울음소리는 멈췄고 윤갑의 혼살이 빛을 잃었다. 그리고 침묵. 폐사당의 바닥에 남은 건 부서진 무구 조각과 하얗게 타버린 부적뿐이었다. 강철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무언가가 그 안에서 사라졌고 무언가가 살아났다. 폐사당의 안개가 걷히자 연못에 덮인 붉은 물결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새벽의 찬 공기가 궁 전체를 감싸 안았고 하늘 끝엔 옅은 여명이 스며들었다. 여리는 조심스레 강철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눈동자는 윤갑의 것과도 강철의 것과도 닮아있지 않았다. 어딘가 낯설고도 익숙한 빛. 그 안엔 이무기의 힘과 인간의 감정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강철, 넌 지금 누구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여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전보다도 더 따뜻했기에 여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이후 중전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태아는 평온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의원들은 중전의 뱃속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를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기이하도다. 아기가 아주 강하게 뛴다옵니다. 왕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여리를 찾았다. 이번에도 그대 덕이다.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강철이 있었기에 그리고 윤갑이 버텨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윤갑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진 않았지만 혼살의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다. 부적이 붉게 타던 자리에 이제는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의 숨은 고르고 잔잔했다. 이 사람도 이젠 돌아올 준비를 하는 거겠지. 여리는 그를 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강철은 말없이 그 곁에 앉아 있었다. 한편 풍산이 쓰던 폐사당은 왕의 명으로 불태워졌다. 잔해 속에서 하나의 조각 부적이 남았고 그것은 왕의 손에 전달되었다. 이 문양은 팔척기의 것이 아니로군. 이건 더 오래된 귀신의 기운이다. 왕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한 번 끝난 줄 알았던 저주의 그림자가 다시 피어날 조짐이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림자가 있다면 빛도 있는 법이다. 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여리는 다시 무구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강철, 다음번엔 널 위해 싸워줄게. 그땐 내가 내 몸주신이 되어줄게. 그 말에 강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조용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감정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윤갑의 손가락이 아주 작게 미세하게 움직였다.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새벽이었다.